자,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분쟁 조정하면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돼서는 이게 손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겨요. 돈 문제니까. 그래서 분쟁 조정을 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가 만약 이거 거부하면 그냥 법원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수락했다. 조정했는데 금융기관하고 금융소비자 당사자 간에 오케이. 나 이 조정안 다 받아들이겠어 하고 수락할 때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여기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조정안을 만약에 당사자가 수락한다. 그러면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이 효력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재판으로 화해 결정을 낸 거랑 동일한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판상 화해입니다. 자, 어디 분쟁의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했을 때의 법률적 효과, 재판상 화해다. 그렇지만 그 밖의 기관, 거래소에도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곳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 다 자율규제기관이란 말이에요. 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율규제기관에서의 하는 이때 조정안 수락하는 것은 재판상 화해가 아니고 민법상의 화해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그럼 재판상 화해와 민법상 화해 계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뉘앙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재판상 화해는 거의 법률적 효과랑 똑같다. 그렇지만 민법상의 화해 계약은 그거보다 그 강도는 조금 낮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행정기관인 금감원에서의 화해 조정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과를 갖고 이런 그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즉 자율규제기관에서 하는 조정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다.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장단점, 조정제도 장단점. 금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 날짜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 받았다 그러면 30일 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 건을 올려버려요. 회부한다고 그러죠. 30일 내에 합의 안 된다. 분쟁조정위로 올린다. 회부한다. 그러면 이 회부된 안을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회부를 받잖아요. 그 안을 받은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심의해서 조정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30일, 60일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분쟁조정제도 이거 장점은 뭐냐? 법정 소송으로 가면 소송 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변호사도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쟁조정제도는 소송 비용도 없이 최소한의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분쟁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 들지 않고. 그리고 개인이 직접 확인이 어려운 금융회사의 자료. 우리가 직접 소송 걸면 그 금융회사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분쟁조정제도는 조정기관에서 해주니까 조정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은 합의 도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분쟁 처리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기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분쟁 조정이니까 법원의 판결이 아니니까 합의하는 기관에 따라 이걸 판단한 기관에 따라 조금씩 책임 소재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투자상품 관련된 분쟁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이 있어요. 뭐 가장 큰 특징이라면
손실 볼 가능성이죠. 손실 볼 가능성. 그래서 증권 또는 선물 거래 같은 거래는 은행에서 하는 거래, 보험 거래와 같이 다른 금융 거래와는 달리 투자 대상의 자산 가격 변동이 커요. 그래서 고투자 위험, 투자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런 내재적인 특성이 있다. 즉 금융투자 상품은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상품 자체만의 특성이 있어요. 뭐? 위험하다는 거예요. 손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금융투자회사 간의 법률 관계에서도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를 위임하는 과정 중에 회사 직원의 폭넓은 계획기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꾸 증권사 직원들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이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위임 법률 관계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긴다. 거래 과정 중에 고객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간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까먹을 특성이 많이 있고 그 돈과 관련돼서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 돈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높고 해결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분쟁 관련된 금융투자 상품의 내재적인 특성을 정리해보면 자, 원금 손실 가능성, 이거 뭐라고 합니까? 투자성이 있다, 투자성. 투자 결과에 대한 본인 책임, 즉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본인 책임이죠.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주가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손익 내역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은행 예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원금 이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예금과 관련돼서 분쟁 막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분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목적으로는 이 내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분쟁의 유형인지 이걸 꼭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임의매매, 직원이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증권사나 선물회사 직원에게 상품 관리를 맡기지 않았는데 직원이 매매 주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자산으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매매했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이 아니고 이건 직원 처벌도 가해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임의매매고. 1인 매매는 내가 이렇게 매매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나 또는 투자 일임업으로 등록한 선물회사나 투자 일임회사 업자가 고객과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상태에서 당초의 일임 계약 취지를 위반해서. 그래서 처음에 일임은 범위를 이만큼 했는데 이걸 어기고 더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해서 수수료 수입 목적으로 너무 과도한 매매를 자주 합니다. 일임한 범위를 초과해서. 그러면 고객에게 충실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당권유. 부당권유는 우리 이제 많이 봤었죠. 앞에서. 증권사나 선물사 또는 회사, 은행, 보험 등의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상품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분히 상품에 대한 내용, 위험성, 수수료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서 투자자의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대부분의 이런 겁니다. 나 저런 말 못 들었는데? 나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과대한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불안전 판매. 펀드, 이건 집합투자증권이니까 펀드의 불안전 판매입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도 부당 권유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펀드 팔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손실 보전 약정하면 안 되죠? 이런 거 금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법상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문과 관련한 행위. 고객에 낸 주문을 증권사, 선물회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투자회사가 다르게 처리하거나 나는 분명히
사달라고 그랬는데 팔았다든지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샀다든지 100만 원어치 사라고 했는데 1000만 원어치 샀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문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제출받아 처리한 경우. 자, 전문 자격증이 없는 자가 매매를 처리했어요. 그럼 안 된다.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분쟁. 전산장애 발생해서 이런 때 문제 많이 생기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어. 전산이 다운됐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봤더니 가격이 폭락을 해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이로 발생된 손해.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반대매매 처리. 반대매매라는 것은 우리 증거금만 내고 투자하는데 증거금을 다 내지 못했을 때는 증권사가 임의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분쟁, 그 밖에 무자격 상담사로 인한 분쟁 사례 등이 하여간 굉장히 많은 분쟁 사례들이 존재한다. 자, 그럼 해당 내용에 관한 우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권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난이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했다. 자, 내가 서명해가지고 서류로서 나 투자 설명서 안 줘도 돼. 거부하면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서류로서 주지 않아도 돼 하면은 안 줘도 돼요.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 투자 설명서 교부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 맞고요.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구분되죠. 그리고 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로 본다. 자, 원래 상장회사예요. 주권 상장법인입니다. 주식을 이 상장된 회사, 상장회사라고 하죠. 상장회사는 기본적으로 전문 투자자로 분류해요. 일반 회사가 아니고 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로 분류하는데 이 상장회사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일반 투자자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장법인이 나 전문 투자자로 해줘 하면 그때서야 전문 투자자로 해줍니다. 그래서 맞고요.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고 요청할 때는 이에 동의해야 된다. 이쪽은 안 돼요. 일반 투자자가 나는 전문 투자자 할래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전문 투자자가 나는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해줘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이거는 서류로 요청하면 그때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그래서 이게 바뀌었죠.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 요청할 때 해준다는 거 아니고 전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 할 때. 4번이 틀렸고요.